주택법에서 행정청의 업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행정청들의 업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주택법은 이게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주택법이 제목에도 나오듯이 주택을 건설하는 법입니다. 건설을 하고 자, 분양 같은 공급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 걸 정하는 법인데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하는 사업 주체를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눕니다. 자, 여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 등록하지 않고도 요 4명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건설업자입니다. 근데 비등록 사업자가 있다. 이게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도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지역이나 직장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도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도 이 조건부로 등록하지 않고 이 고용자도 조건을 맞추면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사업 주체가 등록과 비등록으로 나눠지는 거죠. 등록사업자가 비등록사업자가 한 번에 자, 주택을 지을 대지에다가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한옥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보시고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한 번에 할 때는 이 대지에다가 설계도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서 이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나서 공사를 5년 안에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청을 보면 여기 등록사업자 등록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거고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이런 지역이나 직장 같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는 시군구청장한테 받습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다르죠. 등록은 국토부 장관, 설립인가는 시군구청장, 지역직장조합의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5년 안에 자,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청을 볼 겁니다. 지금 자, 먼저 등록부터 먼저 보시면 등록 대상이 어떤 건설업자가 1년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20개 이상 20호 20세대 이상 이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짓거나 자, 이게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로 사업할 때는 1년에 30개 이상부터가 등록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도 이 대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주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자선단체,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하고 고용자는 이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자, 주택조합은 이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구분되죠. 자, 지역, 직장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서 자기가 살 집을 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금을 이렇게 내가지고 공동으로 모아서 자금을 이 지역,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 직장, 같은 직장의 근로자면서 무주택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들이 기본적으로 모이는 게 지역 직장이고 리모델링은 이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고치는 사업을 하면서 더 짓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지역 직장조합이 주택조합이고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들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지역 직장조합은 뒤에 가서 보실 건데 이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지역 직장조합에 조합원 들어갈 수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이 조합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주택조합은
등록은 안 하지만 이게 주택조합이 이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로 등록은 안 하지만 이게 시군구청장한테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이 주택조합이라는 건 단체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 법인은 아니지만 주택조합도 엄연히 이게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은 국토부 장관, 지역이나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자, 그런데 이게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이 모두 설립인가를 받는 건데 신고에게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지역이나 직장도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조합은 모집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돈 같은 걸 걷어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는 건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직장조합 같은 걸 만들 때는 간단하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등기는 안 합니다.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직장조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서류상으로 만드는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주택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이 지역하고 직장조합에만 적용이 되고 이 네 가지는 리모델링 조합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무주택 세대주면 집을 이제 최초로 장만하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주는 그 자기 집을 팔고 이 지역조합 아파트, 새 아파트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지역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는 요거는 리모델링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리모델링 조합이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직장주택 조합은 구성원들을 위해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좋은 층수와 좋은 호수를 먼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은 본인들이 살던 호수에 본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쳐서 들어가는 거니까 더 짓는 거는 뭐 일반 분양 같은 거로 빼는 거지 리모델링 조합은 우선적으로 좋은 주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지역 직장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보시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았죠.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모집 승인을 얻으면 신규 가입할 수, 또 추가로 모집할 수 있고 이 법정구제에서 기존 조합원이 사망, 조합원 교체, 자격 상실 등으로 판명되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경우는 충원하거나 재모집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 리모델링 조합은 뭐 설립인가 후 교체한다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지역 직장 조합만 설립인가 후 조합원 교체, 조합원 지위를 다른한테 팔아서 교체하고 이런 것들 또는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역 직장 조합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물론 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가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으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500세대를 지으면 500세대의 50%가 250세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합원 수가 모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면서 자, 인원수는 20명 이상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할 때 주택건설 예정수의 인원수를 채워야 됩니다. 50%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집 같은 걸 할 때 여기 3번에 바로 나오네요. 모집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건설 예정수의 절반 정도 이상 50% 이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이 모집이 돼야 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로 모집을 할 때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사용 권원,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대지 소유자를 만나서 50% 이상 사용 권원이라는 동의서를 받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다. 이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게 리모델링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모집을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중에서 모집을 할 때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찾아서 그 대지 소유자의 50% 이상 사용 권한이라는 사용 동의서, 땅에 대한 사용 동의서, 주택조합 사업에 동의합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서 형태로 50% 이상 동의를 받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뭐 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같은 거 할 때 신고하고 모집하는 거다 시군구청장한테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는 지역 직장조합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대표 규정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신구청장한테. 네, 그럼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아까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 설계도 같은 걸 작성해서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자, 리모델링 조합이 나왔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본인들이 살던 아파트,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는데 본인들이 살던 집에 본인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쳐지면서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고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추가로 더 짓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똑같이 받는데 신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신청하기 때문에 주택조합에서 지역 직장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가 되는 거죠. 30개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는 자, 이 그림을 약간 보시면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고 이 주택조합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모여서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됐으면 여기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돈을 내서. 그럼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데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거나 29개 이하로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치면서 29개 이하로만 증가되는 개수가 나온다면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로 가는 거고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되면 리모델링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이 리모델링은 설립인가 받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30개 이상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15층짜리 아파트를 고쳐서 본인이 살던 호수에 조합원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쳐진 새 아파트, 고쳐진 아파트에. 그런데 이제 16, 17, 18 이렇게 해서 3개 층을 더 짓을 수 있습니다. 더 짓는데 더 증가하는 주택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기존 동의에 16, 17, 18 더 짓는데 증가하는 개수가 29개 이하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이 사업계획 승인보다 간단한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가 있는데 자,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구청장한테 받고 이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받습니다. 자, 설립인가는 시군구청장, 리모델링 허가도 시군구청장인데 자,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되면 리모델링 허가보다 좀 더 까다로운 이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신구청장한테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그런데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않은 29개 이하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신구청장한테 받고 이 사업계획 승인보다 간단한 절차인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직장 사업계획 승인 설립인가 받고 리모델링도 30개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29개 이하로 증가되면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나 30세대 이상 주택을 30개 이상을 짓거나 자, 아니면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
자,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시도지사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에는 5명이 포함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가 들어가고, 자, 여기 대도시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요 시도지사 할 때 여기 도지사가 이렇게 시당 문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한 번에 30개, 30호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사업을 하려는 자, 주택사업 하려는 자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기본적으로 시도나 대도시한테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4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국가가 군인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토주택공사가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할 때는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나 대도시한테 안 받고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겁니다. 자,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사업,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330만 이상 대규모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택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주체 4명이 총 지분의 50% 이상을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건 4개 잘 보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50개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한옥 같은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이 한옥 같은 건물은 50호 이상으로 바뀌고,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열비나 단지형 다세대도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개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자, 지금 이제 관청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 사업하는 대지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잡아서 시도지사,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받아야 된다. 근데 다음의 경우 4가지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농협 중화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이게 농어가 주택입니다. 농어가 주택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주택사업할 때는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이게 건축허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건축허가는 시군 구청장한테 받는 거죠. 우리 건축부에서 배운 대로. 자, 하나 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내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건축하는 게 주상복합입니다.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는 자, 주택수가 300세대 미만이니까 만약에 290개 뭐 이런 식으로 250개 또는 뭐 150개 이렇게 주택 사업하면 30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 안에 섞어 짓기 때문에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이것도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앞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 이 2가지를 혼동하지 않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자,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그때 앞에 거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 도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 하나 잘 보십시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건설회사도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앞에 배운 대로 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 도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주택 수급의 적정을 위해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00개를 짓는 사업자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서 지시해가지고 750개까지, 최대 750개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주택
주택조합이나 고용자한테는 이 비율을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자, 국토부 장관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수 중에서 75%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강제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주택의 사이즈를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그 이하를 맞춰서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를 강제로 건설하게 할 수도 있고 주택조합이 사업하거나 고용자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사원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주택사업할 때는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우리 앞에서 배운 사람이 있었죠.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이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별도로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 이 승인권자가 착공신고 같은 걸 받으면 20일 안에 착공신고 서류가 문제없이 잘 수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일, 20일, 5년이 다 이 시험 문제 나왔던 조항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공사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라는 걸 내면 20일 안에 착공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착공신고는 20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 공사 착수는 5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연장이 안 되고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승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가끔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게 합니다. 좀 빈번하진 않지만 좀 드물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사업을 하면 사업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우체통 같은 간선시설을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자고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 난방 같은 간선시설은 해당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이 공급하는 자니까 한전, KT, 가스공사, 난방 같은 걸 공급하는 지역 난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체통 같은 것들은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시험 문제에서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주체가 직접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 주체가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하면 주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런 간선시설 같은 것들은 설치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같은 것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 앞에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한테 받으면 이 사용검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 다만 가로 열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주택법상 행정청 등의 업무 중에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 매각 요구, 토지 등의 수용, 매수,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1번이나 2번 같은 사람들이 먼저 사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민들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들이 땅이 필요하면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주택사업 하는데도 토지가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를 매수 임차한 날로부터 해당 목적에 맞는 주택 착수가 안 되면 2년 안에 해당 여기 주택사업에 관한 착수가 안 되면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건 여기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50% 이상 비율로 건설하는 자들,
주택조합이 주택사업을 할 때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2년 안에는 해당 주택사업에 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하면 2년 지나고 나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사업주체가, 자, 이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짓는 용지가 부족하면, 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가 부족하면,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환지방식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를 외부로 팔 때 나한테 먼저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서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용지가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이 채비지를 우선적으로 자기한테 매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채비지 면적 중에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수용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가 이런 국민주택 같은 걸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여러가지 건물에 있는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수 업무가 있고 손실 보상 업무가 있는데, 이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2% 정도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네, 매수 금액의 2% 정도 금액을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2%.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 주체,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해서 필요한 땅에 있는 건물, 있는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주택 상환사채. 주택법에는 주택으로 원리금을 갚아주는 사채를 누가 발행합니까? 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하고 자본금 5억 이상이 있는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죠. 자, 또 주택상환사채는 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구입비, 주택건설 비용 이런 거로 써야 되는 건데, 자, 조심할 게 이겁니다. 토지공사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이 필요하고, 자, 건설업 등록이라는 거를 관련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과 마지막으로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까지 받아야지만 이 주택상환사채를 등록사업자가 요 1, 2, 3번 조건에다가 지급보증까지 얻어야지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자,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이렇게 2번처럼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자, 우리가 살 아파트를 너무 낡았는데 재건축은 어려우니까 철거하지 않고 고치는 사업으로 고쳐서 다시 입주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인데,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더 짓는 경우 증축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이 사업 주체가 3개입니다. 자, 주로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하는 경우를 봤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리모델링은 이 3개의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이런 3가지의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 중에서 입주자, 사용자는 설립인가가 없어요. 그냥 입주자, 사용자들이 관리주체가 모여서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설립인가 안 받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얻어서 시군구청장한테 따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3개 중에서 이 앞부분에서 설립인가를 받는 거는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서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단체가 만들어지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라는 이런 단체는 설립인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이런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차가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자, 리모델링 우리 앞에서 봤듯이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가 있었죠.
다시 요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1번 주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아서 2번 사업 주체, 3번 주체가 있는데 설립인가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만 설립인가를 받는 거고 1, 3번은 설립인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 절차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 자, 30개 이상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도 사업 계획서인데 이 허가를 중심으로 보세요. 자,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설립인가는 안 받고 그냥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주체가 됐는데, 자,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도 소유자 전원 동의네요. 자, 여기 입주자나 사용자가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가 됐을 때도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동의를 받은 후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사업 주체가 됐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만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니까 설립인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기 전에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가 되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리모델링 시군구청장과 통합할 때는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도 자, 설립인가는 안 받습니다. 대신 여기 리모델링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이때도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네요. 자, 입주자 사용자처럼 입주자 전원 동의, 이것도 소유자 전원 동의 때문에 이 1번과 3번은 전원 동의고, 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허가 받을 때는 각 동별 50%, 이 전체 4분의 3인 75% 이상 동의까지 얻어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개념을 일반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몰라요. 제가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걸 잘 비교해서 관련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모델링 할 때 또 관청의 업무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리모델링 허가를 시군구청장이 내줄 때,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시군구청장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세대수가 증가되는 형태인데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0세대 이상 증가하면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증가하는 개수가 50개 이상일 때는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기 전에 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심의까지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자, 이게 뭐 50개 이상이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50세대 이상이면 자, 관련관청이 허가 같은 거, 승인 같은 거 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꼭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도 공사가 끝나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1번 사업주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번 사업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3번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를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도 시군구청장, 리모델링에 대한 사용검사도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십시오. 이제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자, 리모델링을,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벽을 철거합니다. 이 벽을 철거하기 때문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시군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요거를 안전진단 이 기관한테, 이런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주체가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는 수직 증축형일 때만, 자, 수직 증축형으로 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증축형 세대수가 증가가 되는데, 자, 세대 면적은 아니고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기존 동위에다가 더 짓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자,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걸 요청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시군구청장이 심의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축형이면 세대 면적이든 세대수든 모든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자, 그 중에 특히 이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수직 증축형으로 증축을 할 때는 기존 동에 추가적으로 하중이 생기기 때문에 자,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것들을 요청하고 이 증축 범위의 적정성 몇 개 층까지 올라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 이거 잘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모든 증축형이면 안전진단,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증축의 범위를 몇 층까지 올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자,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가볍게 보십시오. 자, 특광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도록 돼 있다.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특별광역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이거는 특광 대도시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같은 서열 3등 관청, 자, 우리 특별시광역시 대도시는 서열 2등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군구청장 같은 서열 3등은 리모델링 지원 업무 같은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이런 특광 대도시한테 자,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불안전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 국토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대수가 증가되면 주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주택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국토부 장관은 특광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이런 승인이나 허가 같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특광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허가 같은 걸 내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복잡한 게 좀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광 대도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도와주는 그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서인데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특광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청장한테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 같은 특광도지사도 자기 아래에 있는 특히 도지사 아래에 있는 대도시장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요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한테 국토부 장관처럼 리모델링 시기조를 위해서 세대수 증가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 같은 것들의 시기를 바꿔달라고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고요. 자,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은 자 요거는 세대수 증가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권리변동계획을 만든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증축형이면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둘 다 포함을 해서 증축형 리모델링 때는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자, 증축형 중에서 수직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건데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증축을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을 넣어야 되고 시군구청장은 심의 요청이 수직 증축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증축형이면 모두 안전진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안전성 검토. 자, 그런데 이 권리변동계획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런 리모델링일 때는 권리변동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또 관청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안전진단은 증축형이면 모두 자, 그 다음에 아까 안전성 검토 같은 경우는 이게
자, 세대수 증가형인데 수직 중축형일 때만 안전성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대수가 증가되면 이게 땅의 지분이 바뀝니다. 500세대가 575세대로 바뀌면 이 땅의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용을 적은 이런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진단 대상, 안전성 검토 대상, 그 다음에 이 권리변동 계획은 어떤 경우에 수립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주택의 이제 공급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볼까요? 주택의 공급은 자,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급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부에서는 앞에서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했는데 이 건설된 주택은 일반인한테 분양,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할 때도 입주자 모집이란 말이 공급인데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줘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자, 입주자 모집 같은 걸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이 복리시설 같은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 자, 상가 같은 복리시설 분양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업주체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 다음의 경우가 이게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공공사업 주체고 총지분의 50%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공공주체일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주체, 우리 민간 건설회사,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복리시설 같은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신고입니다. 보통 그림으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자, 사업계획 승인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30개 이상 주택을 안전하게 짓는지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한테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추가적으로 받고 견본주택이 오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를 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여기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을 때는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견본주택을 지어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같은 거를 표시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또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군구청장한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마감자재 목록표,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을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를 내주는 관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공공택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이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에서도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게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는 장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공택지, 외의택지인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닌데 어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준 같은 것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2개월간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12개월간 2배 초과 이런 식으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자, 최근 2개월을 조사해 보니까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라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해서 작년보다 올해 20% 이상 주택 매매가 많이 있는 지역들, 12개월간 주택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이런 지역 중에 하나 걸리면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금방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분양 원가 공개라고 합니다. 자, 분양 원가 공개인데 이분이 공공택지일 때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를 하면서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자, 공공택지일 때는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것들을 분양을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런 분양 가격을 공시하고, 자, 지금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공개를 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관청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게 땅값과 건축비 같은 항목으로 나눠서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원가를 공시하는 거니까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택지비, 공사비 이런 것들, 설계비, 감리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외부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택지일 때는 사업주체가 공개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이 시군구청장이 이런 항목으로 나눠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이런 원가 같은 것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 분양 가격이 적절한지 또 분양가 공시 같은 거 할 때 이 공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자, 국가나 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일 때는 해당 기관장이 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았네요.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면 해당 장소를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정해서 세금 같은 것들을 좀 세게 부과하고 또 이제 은행의 대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이런 데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걸리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기역은요, 아까 우리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하는 거랑 항목이 같네요. 2개월 동안 전체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작은 평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월평균으로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들, 2개월간 5대1, 10대1 초과하는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청약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정년 평균 이하일 때는 여전히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거는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투기 과열지구라는 걸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을 합니다. 자, 여기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과열지역부터 자,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으로. 자, 과열지역이 3개월간 지역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1번 이거 또 나왔네요. 2개월간 전체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작은 평수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2번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면 이게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을 과열지역으로 할 수 있고, 자, 위축 지역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축 지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축 지역은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주택가 이렇게 1% 이하로 떨어지면서 3개월간 20%, 3개월간 2배 이렇게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곳이죠. 자,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 이번에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2배 이런 지역들은 조정 대상지역인데 우리가 이런 세부적 사항들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고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더 센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가 더 세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좀 관청의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 업무 이렇게 행정청 업무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